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고 17년형을 받잖아요. 실제로는 5년형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바깥에서 유리창을 깨고 훔친 거예요. 그걸 보고서 뭘 얘기하냐면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왜 비천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그 책을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입니다.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 혹은 작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프랑스 하면 이분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일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대세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전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인상이 좋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연예인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 연예인 아니고요. 방송. 네.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나는 내향인이다. 나는 아이다. 실제로 그러신 거죠? 예. 네. 이거는 이제 유튜브 침착맨이라는 편에 나가서 제가 극내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학 때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방송도 많이 하고 촬영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네가 극내성이냐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살려면 MBTI는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나와야 합니다. 사실 저도 내성적이어서 근데 딱 낯을 보시니까 가리거든요. 길이가 네. 벌써 딱 I예요. 그렇죠. 네. 아유, 역시 표현이 다르시군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제가 이 일을 꽤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저 친구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던 친구인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프랑스 얘기를 좀 해봐야 하니까 저는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레미제라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그 작품에 나오기도 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레미제라블은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뭔 책이 이렇게 두꺼워? 라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레미제라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레미제라블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레가 정관사고 미제라블이 미저러블이에요. 그러니까 붙여서 명사화해서 비천한 자들이란 제목인데 이 책이 약 65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세계에서 그러면 이게 몇 번째나 길까라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조금 차별이 있는데 약 25위 정도 돼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책들 중에서 25위 정도 할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 제일 긴 책은 뭐야? 레미제라블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장이에요. 근데 발장이 붙은 이름은 사람들이 장이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야 저기 장 간다 저기 장 간다 그랬는데 저기란 표현이 부알라란 표현이에요. 부알라정 그러다가 장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장발장은 빅토르 휴고가 자기가 아는 사건이 있었던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삼은 거예요. 옛날에 그 모렌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진짜 자기 그 조카 7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5년 징역형을 받아요. 실존 네. 인물 중에. 그리고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자기 동생이 군대에서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보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부상자들을 들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했었대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훈장도 받았다는 그 사람을 실제 모델로 했던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러면 그 당시 시대적 환경들이 제목을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지을 정도로 빅토르 휴고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그 레미제라블은 우리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19세기 말에 시대적 배경이 들어갔는데 특히 그 책을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19세기 말에 실제 평민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의복까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빅토르 휴고가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표출을 하면서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궁핍한 삶을 살았으며 이 사람들의 그러면 죄는 이 사람들의 죄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고 17년형을 받잖아요. 우린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5년형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빵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몰래 있다가 빵을 훔쳤으면 5년까지 안 받았을 거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유리창을 깨고 훔친 거예요. 유리창을 깬 그 행위가 너무 과격하다고 해서 5년형을 받은 거래요. 의도가 그렇죠. 실렸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냥 있었다 5년 있었으면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으면 계속 탈출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잡히죠. 그럼 가중처벌. 이렇게 해서 11년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서 뭘 얘기하냐면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왜 비천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7명의 아이들을 살리려면. 그게 과연 죄냐? 그 사람의 죄냐?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시장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악인으로 계속 낙인 찍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소를 하나 짓는 것보다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빅토르 휴고가 자기 자서전에 실제로 썼어요. 사실 레미제라블의 함정이 우리 또래 정도 되면 누구나 읽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문고판으로 축약된 레미제라블을 읽고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 감옥에 갔다, 나와서 열심히 살았더니 시장이 됐다. 네. 요 정도 맥락만 기억하고 아 읽었지 하는데 실제로는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발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400명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언급된 게 350명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45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작품이죠.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 중에 이제 그 의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의녀와 사랑에 빠진 그 남자, 마리우스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사람의 할아버지는 왕정파 지지를 했고 아버지는 나폴레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 배경이 실제로 빅토르 위고의 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못 만나게 했어요. 자기 손주를. 그래서 주인공이 마리우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빅토르 위고의 원총 이름이 빅토 마리 위고예요. 자기 중간명 마리를 따서 마리우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빅토르 위고는 이 작품에 자기의 인생을 여러모로 반영시켰군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레 미제라블은 비천한 사람들의 삶이지만 사랑이라는 게 밑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죄인이었던 은수저를 훔치려 했던 악인을 장발장을 종교적인 사랑으로 포용을 했기 때문에 장발장은 헌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그 사람이 맡아서 길렀던 그 딸 같은 아이를 부성에서 감싸요. 자기의 죽음까지 무릅쓰면서까지. 그런 사랑들.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악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악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다 밑에 배경을 깔아놔요. 왜 장발장을 잡겠다고 끝까지 쫓아냈던 형사 기억나시죠? 네, 자베르. 기억하시네. 전 이적으로 있었어요. 지금 다시 봐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호흡 잘 맞아요. 자베르가 전쟁터에 갔다가 붙잡혔는데 장발장이 구해줘요. 그런데 자베르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맡고 있는 법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발장을 보니까 시장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심지어 자기까지 구해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자기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믿었던 한 번의 악인은 영원한 악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기준점이 흔들리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빅토르 휴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법이 있을 수 없다. 법도 인정이 있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 조금만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선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깨닫고 자베르가 더 열심히 살았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소설이죠. 왜? 누군가 의외의 선택을 그렇죠. 해야 그렇죠. 뇌리에 박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법을 선망했던 사람을 그렇게 보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법이라는 잣대에 한번 충격을 가해주고 싶었던 거죠. 왜? 보통 사람들은 미천한 자들을 정말 사람같이 취급도 안 했어요. 빅토르 휴고는 꽤 나름대로 유명한 문학가로서 잘 살고 있었지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았다가 몰락을 하고 다시 사람들이 야 나폴레옹 안 되겠어 다시 옛날 왕정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샤를 10대 왕을 세웠는데 역시 왕족과 귀족들이 장들만 먹고 살겠다고 하니까 다시 쫓아내고 시민 왕이라는 루이 필립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잘할 것 같더니 역시 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단 말이죠. 이런 역사 그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자기 레 미제라블이라는 곳에서 정말 계속 보이고 싶었고 이 빅토르 휴고가 갖고 있던 잠재의식 속의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그때 당시 19세기 말이니까 1862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구조는 자기가 죽고 나서도 몇 세기가 흘러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면 꾸준히 몇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스스로의 의문을 갖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지금부터 벌써 400년 전에 쓴 책에 깔아놨다라는 거죠. 빅토르 유고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빅토르 유고가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흐름을 살펴보면 인간의 죄가 있어요. 거기에 신부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등장을 하면서 선한 성품으로 갱생을 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삶의 흐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람은 잘못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이 죄를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데는 법이라는 부정적인 자극보다는 용서라는 긍정적인 자극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해석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00년의 빅토르 유고가 자기가 죽고 나오고 몇백 년 후에도 이러한 사회적인 삶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 어차피 인간은 똑같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어디에서 그런 글을 쓴 게 아니라 지금 막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쓴 건지 안 쓴 건지 전 몰라요. 아니 근데 후대에서 네, 그렇게 제 생각이 평가를 그렇다는 하면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그럴싸한 포장을 갖다 붙이기 마련이에요.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한 주장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바로잡고 싶은 건 자연과학에 대한 주장은 네. 옳고 그름이 있어요. 하지만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나 특히 문학에 관한 주장은 맞고 틀림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게 뭐야? 저를 어떻게든 여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띄워서 같이 살겠다는 어떤 컨셉의 동요의 이것도 사랑이에요. 네. 오케이? 우리는 지금 깔고 있고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네. 카메라 뒤에서 지금 찍고 계신 분이 킥킥대고 웃고 계십니다. 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고백한 죄를 저는 사랑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서 용서함으로 그걸 주장이라고 포장을 해드렸고 설명하신 그 말이 네. 저한텐 감화가 됐어요. 아,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문학이 별거예요? 그럼요.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현인으로 거듭나시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형이는 아닙니다. 그러면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현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 말을 제가 어디서 제일 처음 봤냐면 프랑스에 가면 파리에 독일 점령하에 그 유태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글귀가 써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용서를 하자는 그런 글귀가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누군가 나에게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건 절대 행동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사회는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거죠. 야, 쟤는 무조건 안 돼. 라고 낙인을 찍혔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난 진짜 안 되는 건가? 라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안 주면 스스로라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 보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그 오랫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 관두시고 제가 저 힘드실 텐데. 근데 약간 그 어떤 조직에 있다가 나와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여릴 때 공략을 하자. 요때가 제일 약해지고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줬던 사람이 늘 기억에 남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래. 네. 내가 더 잘 나가면 크루를 다 모아서 큰 회사 하나 차려서 이 동영상 세계를 한번 휘어잡자. 와. 그리고 저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가론 유다, 예수. 이런 개념에 딱 생겼는데 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상이 늘 길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우격다짐을 하면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 괜찮겠다. 지금 저는 그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제가 왠지 오늘 귀인을 만난 것 같은. 분명히 저는 귀신 같은 남자입니다. 네. 귀인. 그러면 어쨌든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자. 그래서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거듭나 보자. 이런 교훈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또 교육도 네.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훔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훔치면 안 되는 어떤 결과 나는 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컨닝하잖아요. 제가 컨닝하는 방법을 수십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컨닝을 할 때 사회에서 컨닝하면 법적 제재를 당하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야. 퇴학이에요. 원래는 박치게. 이제 진짜 웬만하면 F를 주죠. 그런데 컨닝한 학생은 절대 A를 못 받아요. 왜? 심장이 선생님이 발자국 소리가 오잖아요. 자기 심장이 자기 귀에 뚝뚝뚝 돼요. 죄책감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차라리 F를 맞지 C를 맞지 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 이거는 교육의 효과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식적인 교육 말고 인성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용서가 되는데 인성이 나쁜 애는 용서가 안 돼요. 왜? 인성이 나쁜 사람이 지식만 익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쳐요. 그러니까 초중고대 선생님들이 단순히 지식만 주시기보다는 인성교육도 같이 어느 정도 책임져 선생님들 주셔야 힘들어요. 돼요. 제가 아는데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학생들 부모님들이 너무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제 조카도 지금 선생님인데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라도 그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바로 사회에 나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남학생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심지어 군대 다시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네. 대신 제가 시험을 듣고 난 다음에 1년만 지나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으로 바뀌어요. 훌륭한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빅터 휴고도 어떤 사회든 똑같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금전적으로. 그러면 금전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죄를 짓게 만드는 합법적인 이유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배워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앞으로 어떤 생이 살아가더라도 내가 경제적, 물질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종교적인 사랑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현세는 어렵지만 내세가 있으면 나는 선한 일을 해서 하늘에 가서 정말 안락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희망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랑의 종류는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들어가 있고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만나뵐 때는 제가 레 미제라블을 제대로 읽고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생에 저랑 만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사실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극내성인이라는 책을 쓰실 정도의 내향인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드는데 여기서 또 떠오르는 생각,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 떠오르잖아요.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 나폴레옹이 어린 시절은 꽤 소심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나폴레옹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키가 작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기록에 보면 나폴레옹의 키는 당시 평균 키보다 아주 작았어요. 그래요? 당시 평균 키가 남자 키가 170 좀 넘었대요. 그러니까 꽤 컸네요. 나폴레옹 키는 170 정도 됐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저기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일단 자기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사회가 만들어준 인물이에요. 나폴레옹이 그 코르시카 섬 출신이잖아요. 거기에 조그만 귀족 자제였어요. 그런데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본토에 들어와서 거기 사관생도 때 생활 기록부를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 아이는 시대를 잘 만나면 영웅이 될 것이고 시대를 잘못 만나면 천하의 시대의 악마가 될 것이라고 썼었대요. 이미 그렇게. 자,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이 야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왕조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봉기를 할 때예요. 왕족들이 너무 해먹고 자기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루이 16세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시민들이 몰려가서 배고프다 빵을 다오 했더니 루이 16세가 백성들은 정말 무지하구나. 배고프면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야사가 팽배 아주 돌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야사에는 실제로 그런 루이 16세가 그 말을 했다는 얘기가 없대요. 주변에 어떤 신하 중에 한 명이 이 얘기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루이 16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했어요. 다만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노론하는 것뿐이지 단두대 있잖아요. 기요틴. 그거 처음에는 그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수가 한 번에 고통을 죽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양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모양을 개절했어요. 이거 루이 16세가 그린 한 거예요. 그래. 그거에 자기 목이 날아갔지만 그렇게 해서 힘들게 됐을 때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가뜩이나 이 프랑스가 어지럽고 국민들이 갈팡질팡할 때 전쟁터에 나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독재자가 백성들이 또는 국민들이 자기에 대해서 봉기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전체 주의를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전 곳곳에 일으키는 전쟁에 갔을 때마다 다 이기는 거야,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사람들이 영웅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급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왜? 진급하려면 전쟁에서 승격을 얻으려면 그게 최고죠. 근데 사회가 안정되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가서 벌써 장군이 된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됐어요. 안정된 사회에선 주목받기 힘들었을 어려웠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낸 인물이 기본적인 배경. 물론 능력이 뛰어나긴 했죠. 그러니까 전쟁터마다 이겼죠. 하지만 자기 집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장군들은 집안이 빵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힘들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힌트. 자, 프랑스 하면 어떤 빵이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빵. 바게트? 바게트죠. 자, 바게트의 유래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폴레옹과 관계가 돼 있어요. 나폴레옹이 워낙 야전에서 전쟁만 하고 다녔는데 그럼 군인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당시의 전통빵은 동그랬어요. 그런데 이동을 하도 하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빵을. 그래서 길면서 잘라서 주머니에 넣어서 먹으면서 전투할 수 있게끔 빵을 만들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나온 게 바게트. 또 하나 전설이 있지만 이것도 야사예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야전에서 전쟁을 이기면서 늘 이겨왔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전쟁에선 자기가 이제 영웅이 됐는데 정치 쪽으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장군이래 봐야 왕족이 볼 때는 한낱 그냥 군인일 뿐인 거예요. 근데 뭐 아무런 뒷배가 없으니까 정계에 진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바로 나폴레옹과 여인들 중에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조세핀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나폴레옹이 이제 연애 DNA가 살아 숨쉬어서 여성 이력들이 그를 더 그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이게 정말 그렇다면 나폴레옹이 여인을 좋아하고 사랑을 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정치적인. 그렇죠. 일단 조세핀 앞에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나폴레옹의 형이 있었고 그 여인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의 형과 그 언니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그 동생한테 청혼을 해요. 그게 데지레 클라라.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이 데즈레잖아요. 데즈레가 원한, 소망, 갈망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데지레, 디자이어.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잘 지냈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이제 형하고 관련이 맺어졌으니까 두 집안이 연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네. 지금 겹사둔이 그렇죠. 될 판이에요. 근데 여인의 집이 약간 귀족 집안이면서 영향이 좀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나폴레옹 집안이 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야. 이미 형이 결혼함으로써. 그래서 나폴레옹과 이 여인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져요. 왜? 정치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이. 그러다가 조세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여인이에요. 두 번째가 조세핀인데 조세핀도 이미 나폴레옹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만났었어요. 하지만 결별을 했고 아들이 둘 있었어요. 자녀가. 그런데 그 이후에 나폴레옹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당시 정계로 진출을 하고자 모색을 하고 있었을 때 프랑스 사회에서 귀족들 사이에 살롱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예요. 이게 뭐냐? 살롱이 거실이잖아요. 거실에 귀족들이 모여서 차 마시면서 한담하는 그런 게 문화가 발달됐죠. 그 살롱을 파리에서 제일 큰 살롱을 운영했던 게 바로 조세핀이에요. 그러니까 환욕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조세핀이 나폴레옹보다 6살이 많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그런 야심과 이런 젊음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우리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 조세핀이 나폴레옹을 먼저 좋아하는 그렇죠. 건가요? 등장하게 만든 거죠. 근데 나폴레옹도 여러 여인 중에 정말로 조세핀을 좋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세핀한테 전쟁을 갈 때마다 편지를 썼는데 야전에서 나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Je peux pas vivre même un jour sans toi 라고 프랑스어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던 존재예요. 그리고 왕비까지 됐잖아요. 왕비가 아니죠. 황제의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황후. 네, 황후. 그 위치까지 갔어도 나중에 자녀가 없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결별하게 된 이유야. 그런데 결별하고 나서도 말메종이라는 작은 궁전에서 머물게 하면서 황비의 그런 자기 신분을 유지하게 그냥 허락해요. 어쨌든 바람은 조세핀이 먼저 핀 거죠. 그건 누구랑 먼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전에 갔을 때 나폴레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핀도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야전에 갔을 때도 나폴레옹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게 그 부하의 아내. 그때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컸죠, 사실은. 그러니까 휘하 장교의 와이프랑 이집트 원정 갔을 때 이제 그런 데가 있었는데 공동한 비밀이었어요. 부하들 사이에선 장병들 사이에선 그 여자를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렀었대요. 네.
그런 정도로 유명했었대요. 그럼 나폴레옹과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그 장교도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해요. 자기 남편하고도. 네. 여기도 헤어지고. 근데 이제 슬픈 건 그 이후에도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죠. 오스트리아 같은 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오스트리아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왕족이 정략 결혼을 해요. 그때 이제 그 공주가 결혼을 했죠.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정책에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대요. 굉장히. 그래서 그냥 아이를 낳기 위한, 그러니까 조세핀과 헤어지고 그 사이에 물론 크리아 장교 그 와이프하고도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정식으로는 그 오스트리아 왕공주랑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공주가 이제 마리 루이스로 그렇죠. 알려져 마리 루이즈죠. 그런데 마리 루이즈는 사실 정책적으로 결혼했어요. 그 물귀에 보면 나폴레옹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쓰지는 않았어요. 나는 여인의 어떤 그런 거에 비유해서 편지를 썼어요. 자료에 다운받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근데 엘바송을 유배를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마리 루이즈가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안 쫓아가요. 네.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요. 그래서 배신자라는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낙인이 찍혀요. 그럼 마리 루이스도 나폴레옹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없었던 자기 거예요. 스스로도 오스트리아를 위한 정역 결혼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남았던 여자가 폴란드에 있던 귀족 여인,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 여자가. 근데 거의 끝 여자일 거예요,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도 나폴레옹이 폴란드에 와서 마차 말을 점검할 때 응원을 하다 만났다고 그래요, 야사에 비하면. 근데 그때 폴란드가 독립을 하기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폴란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나폴레옹의 그 영웅성, 독재성에 사랑하는 인물들이, 정확히 말하면 여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여인들이 거의 다니까요. 그 나폴레옹이 영웅이다, 시대 독재자다, 그건 다 양면 다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양면 갖고 있지만 거기에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폴레옹을 보면서 사랑을, 나폴레옹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늘 불안해했어요. 믿지를 못했어. 자기가 정말로 제일 좋아했던 조세핀조차도 이 그 전장에 있으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파리에 남아있던 자기 진짜 신뢰를 많이 했던 부하를 시켜서 감시를 시켰어요. 그럴 정도니까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무리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을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사랑과 관련된, 사랑과 결혼해서 나폴레옹을 접목시켰을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결국은 나폴레옹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나폴레옹의 죽음조차 쓸쓸했지만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권력을 잃을까봐 불안해했고,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인이 옆에 있는데도 늘 그 사랑을 잃을까봐 불안해했던 인물인 거네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이야기할 때 나폴레옹과 그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온 건 전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프랑스 나폴레옹과 관련된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폴레옹이 자기를 쫓았던, 자기에게 충정을 다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해줬어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몇 개 있는데, 황제가 돼서 전승을 하고 연승을 하고 있던 장군들과 왕족들의 뿔 다 모아서 저녁 만찬을 뽑혔는데 자기 소위 때부터 쫓아다니던 노병사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먹었던 게 해물 요리예요. 프리드메. 그런데 그거 보면 알겠지만 3단, 4단 접시에 해물이 올라 있는데 옆에 종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 종지에 레몬을 이렇게 하나 넣거든요. 그게 원래는 아무리 먹는 기계가 있어도 손으로 뜯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냄새가 나잖아, 비린내가. 그거를 짜서 닦으라는 거예요. 노병사가 먹어본 적이 있나? 그래서 귀족들은 역시 물도 그냥 안 마시고 행궁에서 마신 거야. 주위에서 왕족과 귀족들이 비웃었죠. 무식한 놈이라고. 그때 나폴레옹이 딱 일어서서 자기는 손을 닦았었어요. Vive la France, 프랑스 만세! 마신 거예요. 건배하고. 어떻게 안 먹어? 다 마셨지. 그만큼 저기 했던 거야. 그리고 나폴레옹이 있던 그림들을 보면 나병 환자, 병사들을 위문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를 보면 나병을 앓고 있는 그 병사들을 장군들과 같이 위로를 가요. 근데 나폴레옹은 맨손으로 그 병사의 손을 잡고 있어요. 사실 나병 환자들 만질 수 그렇죠. 없던 시대인데. 그 뒤에 장군들은 전부 흰장갑을 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랬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자기의
자기의 그런 걸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림을 입을 제작했다는 것도 있어요. 정치적인 의도일 네.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말고도 나폴레옹은 그 대작이 정말 커요. 근데 거기 보면 나폴레옹이 거기 교황이 원래 씌워주게 돼 있거든요. 신의 대리로서 임명한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종교가 왕보다 위에 있다는 표시예요. 네,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황제가. 근데 나폴레옹이 왕관을 빼서 자기가 써요. 나는 신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야. 조세핀도 내 황후도 내가 직접 선택하고 자기가 씌워줘요. 거기에 쫙 가족들이 있거든요. 엄마도 거짓이에요. 실제 대관식에 엄마랑 형제가 없었어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조세핀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대요. 그려는 거야 그냥. 사실 나폴레옹이 그림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탄 황제의 그렇죠. 그림도 나폴레옹이 실제로 그렇게 멋있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네.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워낙 야전에서 익숙해져 있어서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사이에 깊이 잠들었대요. 이거 유명한 이야기래요. 근데 안 떨어진다. 나폴레옹이 탔던 말도 지금 그 전시에 죽고 난 다음에 말도 아주 희대의 명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에 넣어갖고 밀랍처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어느 장군이 왜 술집으로 이렇게 갔던 그런 말처럼 그 뛰어난 말 항상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뭐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다고 해도 전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그 장점 그리고 매력처럼 느끼는 부분들 이렇게 대화가 원활하게 되고 뭐 파격적인 부분, 열정적인 스피치 이런 걸 좋아하는 건데 나폴레옹도 논란이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좋아할 만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있죠. 네. 전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나폴레옹. 왜 좋아했느냐? 딱 하나예요.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전 무척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서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입장료가 얼만데 그러니까요. 그 돈을 거의 대부분을 나폴레옹이 그냥 다 훔쳐오고 뭐 말은 기부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콩코드 광장 그거 피라미드 원정 갔는데 거기에 그냥 서 있는 거 돌 7톤짜리 그냥 배 싣고 온 거예요. 그거 누가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요.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백성과 왕족의 신분 차이를排지시키는 물론 그게 안 됐죠. 하지만 그걸 깔아놓고 있어요. 평등이라는 걸 깔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건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런 몇 가지 일들을 많이 개선했어요. 나폴레옹이 초창기 때. 뭐든지 오래 하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좀 이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네,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레미제라블 아까 자연스럽게 다 끝났었고 네네. 나폴레옹도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딱 우리나라도 나폴레옹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아마 관광 수익으로 그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전시되고 있는 거 지하에는 전시된 거의 3배의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밑에 있대요. 지겨우면 바꾸면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상 잘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뭐 물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프랑스 돈벌이를 사람들 하고 입장에서는. 있는 모나리자와 나폴레옹이 다 벌어먹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모나리자가 그렇게 유명하겠어요? 작품성이 정말 그렇게 뛰어날까요? 초상화 중에 내가 어딜 가도 날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기법이 뛰어나다. 그 당시에 초상화는 다 그랬어요. 모나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축켜 세울까? 이유 중에 하나는 야사예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그림 그린 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말년에 프랑스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프랑스 그 황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데려와서 궁까지 주고 거기서 죽었는데 모나리자를 돈을 주고 산 거야. 다른 것들은 대부분 뺏었어요. 합법적으로 산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켜 세우는 것도 그런 있지 않나 배경 하는 거죠. 때문에라도 스토리텔링이 더 만들어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죠. 그렇죠. 모나리자 가서 사진 찍어보세요. 나밖에 안 나와요. 유리를 해놔갖고 맞아요. 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너무 조그매서 그러니까.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 정일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추억입니다.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알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